장자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요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분석해볼 텐데요. 이번 겨울 동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1000km에 달하는 전선은 2022년 역공세 이후 그 모양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역공세로 몇 달 만에 러시아군을 북부 지역과 키이우 주변에서 몰아냈고 2022년 말엔 동부와 남부의 넓은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점령 지역을 탄탄하게 요새화했고 우크라이나는 탄약이 부족해졌는데요. 최근 해임된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 러시아 친정부 군사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죠. 확실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공세 이후 교착 상태였지만 2월 중순에 우크라이나군은 오랫동안 싸워온 도네츠크주 아우디 이우카에서 철수했고 러시아는 승리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려는 조치라며 병력 규모와 화력에서 밀렸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실제로도 지난해 5월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점령 이후 러시아의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이우카는 2014년부터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도시인 도네츠크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20km 떨어진 지역인데요. 겨우 이 정도 전진했다는 소식은 러시아 당국이 선전하고 군사 블로거들이 퍼뜨렸던 3일 안에 키이우를 점령한다는 야망과는 거리가 멀었죠. 2014년 3월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와 이후 장악한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지역 대부분을 포함해서 러시아가 전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점령한 부분은 약 18%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약 18%의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동안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만 43,460명이 발생했고 유럽연합 군사참모부는 부상자를 18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만 42,152명이 발생했고 키이우에 기반을 둔 자선단체인 후프재단은 부상자를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 가운데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는 2,000명 수준이지만 우크라이나 군인 가운데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는 2만에서 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수치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군사 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절단 수술을 받은 군인에게 인당 최대 2만 유로를 지불하고 있지만 전문 의수의 가격은 5만에서 5만 5천 유로나 되는데요. 이는 한화로 약 7천에서 7,800만 원 수준이죠.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으로 1,500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받고 올해 국방비로 432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지만 러시아는 1,12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가 경제와 방위 산업을 대규모 생산에 맞게 성공적으로 변환했으며 이미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유럽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폴란드 외무장관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독일 외무장관과 에스토니아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향후 10년 이내에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죠. 그래서 나토와 유럽연합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미래 계획을 강화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국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여러 사람의 노력이 있기에 한국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다만 완전히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게 바로 북한의 존재 때문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웬만한 개발도상국보다 약하지만 몇 안 되는 핵 보유국이라 핵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면 군사력에 상관없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성층권에서 핵미사일이 터지면 방사능에 의한 피해도 크겠지만 전자기 펄스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겠죠. 통신망과 방공망이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 북한이 안토노프2를 타고 대규모로 남하하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아이언돔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갖췄음에도 글라이더를 타고 넘어온 하마스에 당한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러시아와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북한은 무인기를 비롯한 군사기술도 발전해서 한국의 대응력을 시험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전력과 무인기 모두 갖춘 북한은 중국 다음 가는 위협으로 언제든지 전쟁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저 남의 나라 일로 보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전쟁으로 정의될까요? 참호전, 현대전, 아니면 전면전? 크게 보면 전면전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해공군의 양적 화력만으로 승패가 결정되고는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적 화력만으로 결정될 수 없는 미래전의 시대를 앞당겼는데요. 지상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로 취급받던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에 격파되는 모습과 위성 감시와 대공방어 체계의 협력으로 러시아가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표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무기 체계의 변화는 크게 무인화, 기동화
활성화, 네트워크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전 후 2달이 안 되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격파한 러시아 전차는 460대 이상, 장갑차는 2000대 이상으로 보고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드론의 먹잇감이었습니다. 드론은 유인 전투기보다 저렴하고 아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의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로서 그 효능을 입증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은밀함을 통해 상대에게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무기는 자율 시스템이 적용된 휴대용 미사일로 러시아군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실제로도 월등한 화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이 휴대용 미사일에 의해 공격에 빠지곤 했습니다. 차량으로 기동성이 극대화된 보병이 휴대용 미사일로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을 공격에 빠뜨리자 미국, 영국 등 강군을 보유한 국가들조차 하나같이 재래식 전력 도입을 중단했는데요. 전차, 공격 헬기 등의 재래식 전력보다 드론, 휴대용 미사일 등의 전력을 확충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우주는 군사작전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궁극적인 감시 공간을 제공하며 전장을 지배하기 위한 최고의 고지로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에 인공위성에 탑재한 센서 및 데이터 전송 기술의 발달과 자동감시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이 같은 최고의 고지가 주는 이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각종 위성을 우주에 배치하고 있으며 우주 무기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 의해 민감한 군사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은 상업용 위성과 SNS로 인해 전장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전장의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시사하죠. 이 밖에도 처음 실전에 등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신무기는 느슨했던 서방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자 드론, 휴대용 미사일의 활약에 가려져 있던 전쟁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탄약이 부족해지자 양측이 참호전에 돌입하는 예상치 못한 국면에 들어섰죠. 현대전은 각종 첨단 무기가 지배하는 걸프전과 같은 단기 결전으로 예상됐지만 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배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물론 러시아군이 고질적인 문제로 침공 한 달 만에 15,0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는 졸전을 벌인 것도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잘못된 정보 판단으로 단기 결전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지휘 통제, 보급의 부재로 급변하는 전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도 바보는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장기전의 늪에 빠뜨렸고 이는 효과적이었다는 게 증명됐죠. 냉전 종식 이후 유럽 국가들은 지속된 군축으로 100만 발의 포탄조차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지 못했지만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포탄과 드론을 충분히 들여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값싼 드론에 박격포탄이나 수류탄을 묶어서 떨어뜨리는 새로운 전술이 등장해도 결국 전황을 가르는 건 보병과 포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아무리 선전해도 병력 규모와 화력이 우세한 러시아가 아우디이우카를 점령한 게 그 증거입니다. 물론 양측의 사상자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최전선의 평균 연령대가 40대일 정도로 전선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600만 명, 러시아에서 1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데다 양측 젊은이들도 참전을 꺼리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쟁 피로도 또한 만만치 않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양질의 보병과 포병을 확보하면서도 드론, 휴대용 미사일 같은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전운을 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병과 포병의 소모가 심하다는 게 증명된 만큼 중국과 인도 같은 인구 대국이 아닌 이상 보병과 포병의 생존력 향상에 신경 써야 합니다. 보병에게 질 좋은 장비를 지급하는 건 물론 드론과 휴대용 미사일을 충분히 지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전 보병을 기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포병도 견인포는 기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만큼 쏘고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에 탑재하고 포탄 낭비를 막기 위해 한 발 한 발의 정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그 바탕에는 고성능 무기 체계와 저렴한 무기 체계를 조합해서 구성하는 하이로우 믹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차는 어떨까요? 확실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차 무용론이 대두됐지만 공세에서 전차는 빠질 수 없습니다. 전차는 휴대용 미사일과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만 충실히 갖추면 여전히 위협적인 무기인데요. 그래서 영국처럼 전차를 도태시키는 것보다 소량이라도 남겨두고 방어 체계를 향상하는 게 좋은 방향입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사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매우 큰 영향을 줬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전쟁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2022년부터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분석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